저는 2,900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 반등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떨어지라고 했어요.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시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뭐 기간은 4,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뭐 3, 40%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 요즘에 사실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전부 이제 재테크 채널 조회수 다 빠졌거든요. 예. 무슨 일인지 근데 교수님 영상만 어디든지 나가시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가요, 교수님? 작년 뭐 다 좋게 봤을 때 제가 뭐 좀 나쁘게 봤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야, 저 친구는 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데이터로 이야기하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 이거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주부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어디 가면 이야기를 하죠. 너 봤다. 네 방송 잘 보고 있다. 교수님 예.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하셨던 분은 자산을 좀 잘 지켰던 거겠죠? 예. 그래서 가끔 더 메일도 보내세요. 예, 네 덕분에 현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4월에 많이 떨어지고 5월에는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월에 좀 안 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는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는 교수님 출연하시면 이제 좀 안 좋은 악플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닥터두. 이런 이제 좋은 댓글도 응원하는 댓글들이 확실히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마음 아파서 댓글은 잘 안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네네. 뭐 수요자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예, 그걸 보기 위해서 좀 보기는 보는데요. 네. 사실 그 이전에는 거의 안 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보면 또 사실 저도 이제 댓글 보면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은 편인데 네. 요새 제 후배들 두산을 보니까 상당히 이거 잘 나가는 사람인데 네네. 이 친구들이 그 댓글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뭐 증권 시장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넘기라고 그러는데도 참 마음에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댓글 조금만 이제 수위 조절해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좀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9월 3일 저희 김작가TV 촬영 때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와 자산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엄청 많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을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은 생각한 수준까지 온 건지 증시 거품 과연 어디까지 빠진 건지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가 한 2,6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인 건지. 제가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이런 걸 평가하면요. 네네. 예, 지금 거의 완전히 제자리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제자리라면 한 2,600 정도, 네. 이 정도가 뭐 저는 뭐 저점이라고 봤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반등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떨어지라고 있어요. 일단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인데 그럼 나쁜 이야기 잠깐 내려두고요. 예. 좋은 이야기 이제 올해 하반기는 반등하는 건가요? 예, 반등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예, 그거는 주가가 그동안 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제가 작년까지는 뭐 40% 정도 가대평가돼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거의 일평균 수출하고 평가해 보면은 거의 제자리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주가를 예측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거든요.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통계재정에서 앞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그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꺾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 7, 8, 9월 이쯤에는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거든요. 이게 떨어지다가 우리가 저는 뭐 산도 옛날에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산을 내려오는데 뭐 이런 언덕이 있고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언덕쯤 이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올 3분기 뭐 7, 8, 9월 뭐 이 무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경기 반등 국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하면 뭐 어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2,900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0포인트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죠. 예, 사실 10%도 뭐 은행 금리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엄청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나라 올해 명목 GDP를 한 4% 잡았는데요.
뭐 4%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로 하면은 적정 주가가 2,9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10월 무렵에 그거로 해도 적정 주가 2,900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는 2,900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이제 추세 상승은 아니다. 작년에 추세가 상승 국면에 접으려면 3,000이 넘고 3,300까지 갔었는데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아직 그 정도의 경제력, 기업 수익은 아니다. 하락 과정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이제 주가랑 같이 연동해서 많이 보신다 했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랑 주가랑 이제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그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수출이 잘 되면 우리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수출이 안 되면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경제가 지난 그 1분기 전기비 0.7% 성장했는데요. 이 성장 내용을 보니까 소비도 줄었고 투자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의 성장 기여도거든요. 이게 1.4%포인트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0.7%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한다, 성장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장이 2,600에서 2,900으로 올라가면 지금 반등장에서는 뭘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뭘 가지고 있어야 이제 소외되지 않을까요? 종목 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닌가요? 다 같이 뭐 10% 정도 오르는데요. 이 정도 오르는 과정에서 좀 차별화가 심화될 텐데 저는 그냥 ETF 10% 수익률 기대하고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때 종목을 잘못 고르면은 오히려 어떤 종목은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자기가 가진 종목은 소외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ETF 뭐 사셔도 될 것 같고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요. 섹터 ETF가 아니라 지수 ETF. 네, 지수 ETF. 그리고 코스피 2,900 가면은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히 10% 이상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조선업종도 차별화가 되는데요. 요새 조선업종 담당자들, 애널리스트들 만나보니까 일부 그 조선주들은 철강 가격이 올라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데 육상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된다. 근데 해상에서도 지금 다니는 배가 매연을 엄청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거기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들이 앞으로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업종 주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주가가 오르려면 사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매수세는 뭐 언제쯤 강하게 들어올까요? 강하게는 안 들어오더라도 조금씩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이 감소했거든요. 일별로는 며칠씩 많이는 안 사지만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환율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1,266에서 70 사이죠. 1,255, 50에서 60 사이 지금 현재 그게 움직입니다. 저는 거기서 정점을 쳤다. 환율이 1,290원에서. 다시 1,300원 가고 그러지 않나요? 단기간에? 혹시라도 가더라도 아주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1,200원이 지금 장기 추세 환율이거든요. 조만간 1,200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도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최근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거는 물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강세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 한다, 많이 올린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같이 올랐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달러 지수라 하면은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 그게 10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02 밑으로도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달러 지수가 105에서 올해 고점 쳤을 것이다. 그거는 미국의 대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거든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3월에 1,098억 달러였어요. 저는 한 달에 1,000억 달러 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적자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사주고 뭐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도 미국한테 직접 투자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자금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지수가 3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죠. 이렇게 떨어진 거 보고 저는 세계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미국 주식을 많이 안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미국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반영하죠. 저는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가 오를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개월 제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앞서 뭐 선행지 순환 변동치 일평균 수축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외국인이 사면서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살 때는 좀 어떤 주식 위주로 뭐 아무래도 큰 대형주인 삼성전자 위주로 사나요?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1등주들을 사죠. 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10% 오르면서 코스피가 한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도 지지부진하고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사셨는데 뭐 앞으로 10% 정도는 뭐 수익률 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있었어요. 예. 뭐 지금 67,000원이니까 10%라면은 75,000원. 이게 95,000원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75,000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네. 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다시 뭐 2, 3년 후에는 95,000원 없고 10만 자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사실 그 올해 초였나요? 하여튼 95,000원 찍었을 때 네, 작년 초에. 작년 초였나요? 네. 벌써 그게 작년 초예요? 예, 예.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네. 네.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샀던 이유는 다 그 장기 차트 보면서 역시 삼성전자는 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예. 진짜 한 10년, 20년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가 예전에 그런 차트를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10년 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년 후까지는 또 한 단계 올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고점은 예, 정고점 돌파한다. 돌파하고 10만 전자 네네. 5년 이내에 네. 뭐 정고점 돌파하고 10만 원이 훨씬 더 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예, 5년 이내. 10만 돌파한 날 교수님 다시 초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될 시기를 예. 아까 내년 상반기를 뭐 안 좋게 보신다고. 예. 네.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데요. 지금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거든요. 네네.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발생했다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과 국제 수익률이 작년 2월 달에 10년짜리가 0.53%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최근에 3.1%까지 올랐다가 지금 2.78%까지 올라가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되고요. 예, 지금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30%, S&P 500이 고점에서 한 20% 떨어졌지만은 예, 저는 많이 떨어져 약간 반등을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한 번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집값이에요. 집값이요? 예. 교수님 모든 용년에- 자산이 지금 폭락을 얘기하시는. 예. 지금 채권 시장 폭락했죠? 그다음에 주식 시장 폭락했죠? 네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야지 이번 순환 사이클에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먼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채권 사시고요.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금 사실 너무 많아서 지금 여쭤보고 싶지만 좀 이따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예. 좀 더 심층 질문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네. 우리가 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아니면 뭐 사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수축 들어가면 주식 비중을 전체적으로 가감히 낮추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부터 하락이기 때문에 저 주식 비중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이제서 시작돼요. 그 경기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통계청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 오르다가 3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꺾이면은 과거 11번 순환이 있었는데요. 평균 19개월 꺾였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꺾이면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거군요. 예, 최소한 1년 이상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우선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예, 저는 저 채권 비중을 지금 많이 늘리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은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특히 10년 국제 수익률은 그거는 미래 경제성, 미래 경기 물가를 반영해요. 네. 저는 내년 경제 성장률 물가가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지금은 주식 비중 가감히 줄이시고 채권 비중을 많이 늘리실 때다. 그냥 이미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일정 부분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할 때 제일 둔감한 게 통신이나 통신, 전기가스거든요. 전기가스 왜요?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필수 소비재니까요. 아, 그렇죠. 안 쓸 수는 없죠. 안 쓸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을 또 많이 주니까 이럴 때는 그 배당 투자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KT 같은 주식 보면요. 네. 제가 KT 주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얘는 올랐어요. 네, 교수님 지금 웃음꽃이 피시는데요. 예, 저 그 주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배당 받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오. 배당 받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이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경기 관련 기술주보다는 네. 이런 거 배당을 많이 주는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통신, 전기, 가스죠. 예, 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지금 딱 듣고 봤더니 KT가 지수 대비 올랐으니까 아씨, 난 내가 들어가려면 이미 좀 올랐는데 이제 반등장에서는 얘는 좀 가만히 있고 이러 못 올랐다 삼성전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 3, 4개월 제가 오른다고 말씀드릴 때는 네. 이럴 때는 맞습니다. 네. KT 같은 거 못 오를 겁니다. 아, 앞으로 또 KT는 못 오를 확률이 3, 4개월 있다. 정도 네, 보면은. 네,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게 많이 떨어진 게 오르죠. 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그림이 또 바뀌겠네요. 예. 내년 전 상반기까지는 네. 최소한 그 주가가 큰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필수 소비자라고 하면 통신, 전기, 가스 외에도 사실 식음료도 있잖아요. 식음료도 있죠. 네, 이쪽은 그러면 아닌가요? 근데 그쪽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고객이 또 어느 정도 전가도 할 수 있잖아요. 정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가를 하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가를 하려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자들이 많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가격을 높여도 살 수 있으면 올릴 텐데. 예. 근데 요새 뭐 TV 같은 데 보니까 네네. 어디 마트에 가지고 가정주부들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슈퍼마켓 오기가 겁난다. 2번 올 거를 한 번밖에 못 온다. 저도 혼자 살아서 장을 제가 보거든요. 예. 너무 비싸졌어요. 예, 뭘 너무 사면. 비싸졌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요새 제가 뭐 주말마다 저는 강화도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꿀벌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꿀벌이 다 옮겨다니면서 예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열매를 맺게 해줘요. 수분을 옮기면서. 네. 근데 꿀벌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앵두, 사과, 복숭아 네. 작년부터 훨씬 덜 열어요. 아, 수확이 좀 덜 되는군요. 수확이 덜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꿀벌 없는 사회, 수확 없는 가을, 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네. 이런 거 보니까 올해 과일 가격도 많이 더 오르겠더라. 그리고 요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비가 안 오거든요. 심각해요, 지금.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이 농작물이 죽죠.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곡물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구나. 네. 뭐 농산물 가격 더 오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혹시 세계 3대 곡물 뭐 ETF를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제가 1년 반 전에 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좋았다는 뜻이겠죠? 예, 수익률이 상당히 나가지고요. 네. 높아졌다 좀 떨어졌다 그러기는 그러는데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1년 반 전에 산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네. 예,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 수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특히 밀 가격이 거의 2배 올라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재배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밀 가격이 그렇게 오르니까 지금 미국하고 브라질에 땅이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 미국 농부들, 브라질 농부들이 지금 밀 재배를 많이 늘리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제 생각보다 안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교수님은 그 곡물 ETF를 좀 정리하셨나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너무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급등해가지고는 네. 40% 줄였어요. 아, 40% 줄이고 60%는 60%는 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다시 그 40% 줄인 거를 다시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예, 예. 사기 좋은 가격대 되는 예, 예, 거니까. 예. 투자자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그런 걸 반영해서 투자해도 뭐 어차피 이건 뭐 글로벌 ETF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제 투자 방식이니까요. 근데 저는 늘 그 투자자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누구 말도 듣지 마라. 예, 제 말도 듣지 마시고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곡물 ETF나 뭐 전기차 ETF 그건 많이 올랐다 떨어졌는데요. 예, 그거는 저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예, 그런 걸 삽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사면은 대부분 그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가 특히 그 전기차 ETF, 중국 전기차 ETF는 사고 나서 한 2배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또 떨어졌어요. 그럼 전기차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전기차와 함께 조금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도 전기차 ETF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전기차 ETF라면 뭐 한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예, 중국에 있는 거 특히 어느 중국 ETF. 아, 예. 중국이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빨리 올라가거든요. 뭐 애널리스트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냥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중국이 20% 넘었더라고요. 세계 평균은 한 10% 약간 넘고 있는데 아, 20%요? 네, 중국은 20%가 넘었어요. 아니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부의 힘이 강하죠. 중국은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정부가 해. 그러면 뭐 회사들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상하이 봉쇄해 하고 네, 상하이 봉쇄하고 뭐. 봉쇄하고. 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ETF,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2020년 11월에 10,000원에 상장이 됐었어요. 네. 저는 기다리다가 상장되자마자 그날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만 원 넘다가 지금 뭐 13,000 얼마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 장기적으로는. 예,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국 주식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이 아닌 ETF라서 그 불안감을 적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개별 종목 사면은요, 참 중국 기업이 정부가 언제든지 기업을 규제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중국은 그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면은 뭐 연료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중국 정부가 마음껏 그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은 개별 기업 사는 것보다 펀드나 ETF로 조금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사실은 일단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지금은 좀 뭐 좀 사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미국의 거품은 덜 빠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품이 덜 빠진 것 같아요. 아, 미국 한국은 다 빠졌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예. 근데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네. 예,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유동성 M2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예,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3,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 최근에 3,900도 일시적으로 깨지기는 깨졌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건 뭐냐면은 오를 때는 펀더멘탈 가대평가하지만은 떨어질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소평가 국면에 있어요. 지금 적정 수준에 왔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 주가 한 몇 개월 오를 거라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은 같아요. 미국 주가도 좀 오를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펀더멘탈을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앞으로 남아있다. 네, 그거는 미국 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면서 아마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내년에.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그걸 한번 반영하는 시점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또 주택 가격이 예. 붕괴되는군요. 예. 그래서 미국 기술주가 뭐 나스닥 지수 한 30% 떨어졌고요. 나스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들 보니까 거의 뭐 절반 정도가 50%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거품이 붕괴될 때는 항상 경착륙한다는 거죠. 저는 자산 가격에 연착륙을 본 적이 없어요. 연착륙이라는 것은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가 펀더멘탈 접근했다가 다시 올라간대요.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 밑으로 한참 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3층, 4층이 있더라. 이게 경착륙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왜 연착륙은 없고 경착륙만 있는 건가요?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리. 오를 때는 우리가 한없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 네덜란드 네. 그 튤립 거품, 아, 그 다음에 남해사 거품, 네. 이거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심리죠.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가대평가된 줄 알고 샀는데 어느 날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요. 떨어질 때는 늘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심리가 악화되니까 네. 뭐 적정 수준을 항상 가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공포 심리가 네, 발동해서 공포심리. 예. 뭐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텐데요.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머지 마켓이 좀 와서 한국 말고 뭐 신흥국은 좀 투자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주가는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뭐 미국 주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중국 주가도 떨어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가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내년 상반기에 저는 많이 떨어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올라가는군요.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미국 주가보다는 네. 아시아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중국일 수도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이런 주가들이 더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세계 그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수출이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보면은 세계 경제 어디가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수출 중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축소, EU 비중 축소,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중국은 지금 정체고 특히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우리 수출 중 아세안 비중이 한 11% 됐는데요. 네. 올 4월까지 통계 보니까 19%까지 늘어났어요. 이쪽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나라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주가도 네. 뭐 5년, 10년 보면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제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전한다는 건데 예. 그 뜻은 미국이 성장이 조금 주춤한다는 뜻인 건가요? 어떻게 봐요? 주춤할 뿐만 아니라 네네.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2000년에 32%였어요. 예, 그리고 IT 거품이 붕괴되고 한 22%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뭐 미국이 경기 부양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2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IMF가 2027년까지 전망을 해놨는데요. 22%대로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은 그렇게 축소되고요. 예, 대신 중국 비중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경제 편입하거든요. 그때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보니까 18%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22% 떨어지고 중국은 2030년 가면은 중국이 한 23%될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넘버 글로벌 원이 될 수도 있는 경제 규모만 해서는요. 경제 규모에서는 책에 보니까 뭐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다고. 예, 국가 부도는 걸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런 정부 부채가 많다는 건데요. 2011년 8월에 S&P라는 거 신용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렸어요. 그때 글로벌 금융시장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고요. 뭐 우리 주가도 그 한 달에 거의 20% 떨어졌어요. 뭐 제가 잘 아신 분은 그때 파생상품을 잘못 운용해가지고 한 달에 500억을 잃은 적도 있었거든요. 500억. 예. 근데 그때보다도 미국 정부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네.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순 부채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대순 부채가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8조 1000억 달러입니다. 네. GDP 대비 79%예요. 2011년에 40%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미국 대내 불균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은 조용히 있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이런 걸 보면서 또 다른 신용, 3대 신용평가에서 S&P고 그다음에 무디스고 피치인데요. 무디스와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놨거든요. 저는 뭐 대부채, 대내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보면서 피치나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미국 국가 신용을 언제든지 떨어뜨려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새로운 금융 강국의 새 주인은
이제 중국이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금융 강국이 되기 위해서 참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요. 네, 중국이 그동안 잘하는 것은 사실 무역 제조업이었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는데요. 네. 네, 지금도 금융 강국은 미국이고 앞으로 뭐 5년도 미국일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네, 중국이 역할이 많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미국 대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네. 달러 가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세계 경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거든요. 네. 미국 비중이 IMF가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마찬가지로 미국 비중이 축소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뭐 세계 GDP를 달러로 표시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또 미국 비중 축소죠. 그렇죠. 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네. 2027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라고 전망해 놓은 것 보면은 IMF도 달러 가치 하락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걸 예상해 가지고 세계 그 중앙은행이 외환을 가지면은 달러, 유로, 엔, 그다음에 네. 파운드, 위안화 이런 걸 보유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적으로 외환을 보일 때 71%를 달러를 보유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말 보니까 59%로 줄어들어 엄청 버렸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그만큼 미 달러에 대해서 가그처럼 못 믿겠다. 미국 경제에도 못 믿겠다. 그래서 계속 그게 축소돼요. 네.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10년도 안 갈 겁니다. 하면 5년 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가 달러를 줄이면은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뭘 늘리고 있느냐 봤더니 최근까지는 달러 비중 줄이고 유로 비중을 늘렸어요. 근데 최근 3년 보면요. 중국 위안화 비중이 아직도 3%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위안화가 올라가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최근에 그 사우디가 미국을 좀 협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74년에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를 받았어요. 이게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안전하게 역할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우디 원유 수출 중 한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대요.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그동안 달러를 받았는데 위안화를 받아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네. 과거에는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2001년부터 작년까지 5조 8천억 달러를 벌어갔어요. 네. 그만큼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니까 중국도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었죠. 근데 요새 중국의 경상수역자가 GDP 대비 1%로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3, 4% 가다가 네. 중국도 달러가 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달러가 덜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위안화로 바꾸면 통화 증가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걸 달러를 내보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달러가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위안화로 줘버리겠다는 거죠. 막말로 우리 삼성전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하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주면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수배가는 사람이 위안화를 준다. 그 위안화 받아가지고 삼성전자는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화로 바꾸면 돼요. 네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그 달러 역할은 축소되고 위안. 다른 통화, 위안화 역할이 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네. 좀 미국이 중국, 러시아 규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금융 규제 했고 그 국제 결제 스위프트에서 그렇죠. 뭐 배제시켰고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 지금 규제하라고 그러고 뭐 첨단 무기 수출 기술 수출 다 금지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규제에 따르는 나라는 유럽 일부 국가들밖에 없어요. 특히 그 G20에 속하는 이머징 국가들, 네. 인도, 네. 남아공, 네. 브라질, 미국 규제 안 따릅니다. 왜요? 러시아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역하면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는 네. 미국의 힘이 그렇게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가 아직도 미국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과거보다 미국 힘이 축소되고 저는 전 세계가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다극화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커지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커지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끼리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전 세계가 원자재, 중간재 이런 걸 싸게 조달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자유무역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게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바이 아메리칸에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위치가 가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1등인 건 맞지만 지금의 1등 위치는 약간 좀 불안불안한 예. 그런 상태를 가고 있는 거예요. 1등은 맞지만은 2등, 3등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2등은 중국인 거 알겠는데 3등은 뭐 어디쯤 될까요, 혹시나? 3등은 뭐 유럽 국가들이고요. 유럽이요. 네, 그래서 요새 미국의 힘이 약하니까 아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일본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수상이 군사비지 늘리겠다. 사실 세계 패권국가가 되려면은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재정 적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여러 나라를 도와줄 능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 아시아는 견제해야 되겠고 자기들 힘이 조금 딸리니까 지금 일본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커가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얘기하셔서 그런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다른 영상 보니까 뭐 달러를 팔고 뭐 엔화를 사고 계신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거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환율을 매달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적정한율을 계산하는데 달러는 한 25% 지난 4월 기준으로 가대평가됐어요. 엔화는 39% 가소평가됐습니다. 엔화 39%가 국제결제은행이 2000년부터 그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처음이거든요. 지나치게 엔화가 가소평가됐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적정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엔화가 계속 저평가가 계속 됐거든요.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저평가됐으니까 거기 가려면은 최소한 엔화가 10%는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또 130원 근처까지 가다가 최근은 뭐 126, 117. 그게 다시 저는 100엔 근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사시는 게 아니라 사시려면 한을 사신다면은 저는 엔화를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뭐 인도 ETF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예. 이건 뭐 그 국가의 지수에 투자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국가 내에서도 중국처럼 뭐 섹터 ETF를 사고 계신 건지? 저는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베트남 대표적인 우량주, 인도 대표적인 우량주로 ETF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얘들이 작년에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도 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아까 그 곡물 ETF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트남 ETF 같은 것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추세라고 보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올랐었던 비중을 좀 줄이지만은 한 5년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냥 5년 정도는 제가 1년 반 전에 샀으니까 뭐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산 거니까.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중간에 좀 팔 때는 언제 파세요? 이런 것들이든 아니면 개별 주식이든? 이런 것들은 추세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주시는 주식은 뭐 조금 비중을 조절해도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9만 원 넘었을 때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치고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죠.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놔요. 인버스 ETF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6만 5천 원까지 갔죠. 지금은 저는 인버스 팔고 계속 그 삼성전자 주식을 뭐 앞으로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보고 그런 것들은 단기 투자죠. 그러면 삼성전자 만약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10% 올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장기를 진짜 장기로 생각했을 때 교수님도 전고점을 돌파한다 생각하시니까 이게 또 내년 상반기에는 떨어진다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장 전체가.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건지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면 그냥 계속 가져가자. 떨어졌을 때 그때 더 사고 뭐 어떻게? 자금의 성격상 문제인데요. 근데 2, 3년 가지고 여유 있는 돈이라면은 그냥 샀다가 이번에 팔면은 다시 사기가 좀 쉽지 않아요. 또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올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2, 3년 여유 자금이라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내년 그 상반기에 돈 쓸 돈이라면은 네. 이번에 올렸을 때 비중 줄이는 건 좋고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은 인버스 ETF 팔고 삼성전자를 사지만은 네. 뭐 제가 생각하는 한 10%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은 다시 삼성전자 비중 줄이고 그만큼 인버스 ETF를 늘릴 생각입니다. 네. 예.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좀 투자법도 좀 달라질 예, 수 있는 그래요. 거군요. 예. 뭐 금리라든가 환율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집값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집값도 여쭤보면 부동산의 모든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자료나 수치들이 좀 꺾이고 있는 건가요? 우선 그 모든 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 추세라는 거는 정부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잡기에서 뭐 28번 네. 이 억제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다 안 됐었죠. 근데 계속 올라갔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그 무렵에는 집값 올리기 위해서 네. 부양책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추세가 있는데 네. 제가 그 통계적 기법인 네. 뭐 HP 필터라고 있어요. 네네. 네. 이거는 뭐 통계적 일정한 기법인데요. 네. 그거로 해보니까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상승률 추세가 꺾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준 자체가 꺾이는 데가 대전, 네. 대구 같은데 여기가 먼저 꺾이고 있고요. 네. 뭐 서울, 강북도 꺾이고 있거든요. 네. 이 추세가 한번 꺾여버리면요. 상당히 오래 가더라. 야, 그럼 이번에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랑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락을 보고 계신 건가요, 교수님? 저는 뭐 기간은 4,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4, 5년. 뭐 3, 40% 하락할 수 있다. 3, 40 들어요. 예. 이게 3, 40%가 뭐 2009년, 2010년에 그렇게 떨어졌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3, 4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네.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네. 우선 부동산 가격 적정 수준을 평가할 때 물가보다도 얼마나 올랐느냐. 물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올랐어요. 이 사이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올 4월까지 2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전도시 아파트 가격은 74% 올랐고요. 한 3배네요. 예. 그 다음에 PIR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네. 서울 경우로 따지면요. 2013년에 9배였었어요. 네. 소득에 비해서 서울 평균 소득에 대해서 평균 집값이 9배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19배였었어요. 그 19배가 19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예. 모아야 집에 살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준이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네. 이게 전국 평균이 한 40% 근처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50%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제자리에 가는데 3, 40%는 떨어져야지 제자리 간다는 거죠. 네. 이것도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아, 부동산도요. 예. 역시 떨어질 때는 심리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거래가 안 돼요.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팔 수는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종목 아니면. 맞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져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는 더 안 팔립니다. 더 가격을 더 내릴 수밖에 차라리 없어요.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뭐 전세든 월세 살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2009년, 10년, 11년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는데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네.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때 역전세라가 네네. 신문에 뭐 정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10년 전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항상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예, 그런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있더라. 이제 예, 시작되고 있죠. 추세를 구해보니까. 그러면 교수님도 지금 이게 뭐 몇 년 동안 한 3, 40% 빠질 수는 있지만 예. 궁극적으로 뭐 10년, 뭐 30년, 50년 집값을 이렇게 펼쳤을 때 예. 우상향은 생각하시는 거죠? 예, 우상향은 맞습니다. 우상향은 거의 진리인 예, 거죠, 이거. 예, 예. 그렇죠? 우상향은 맞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우상향 각도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가파르지 않을 거죠. 가파르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그 나라 경제 성장한 것보다 좀 더 성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코스피 보면요.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연평균 상승률이 한 5% 정도 돼요. 네. 그 명목 GDP 성장률은 3%가 좀 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네.
경제 성장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속도도 그만큼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데 네. 과거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부동산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위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죠.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 입지가 좋은 데가 아니라면은 네. 우리 인구 구조, 뭐 소득 구조 이런 거 보면은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방에 정말 소도시 인구가 예. 적은 데는. 예. 많이 차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강북 지역에서는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강남에서는 반포라든가 압구정도 이런 데는 지금 여전히 예.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 치는 데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보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도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최상급지 입지는 예. 그래도 오를 것이고 다른 입지들은 좀 떨어질 것이고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세가 빠지면요, 네네. 이치 관계에서 다 빠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이 먼저 조금 이치가 나쁜 것들이 먼저 떨어지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치가 좋은 것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09년, 10년에는요,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의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이거든요. 강남 아파트는 그렇게 공급이 막 늘어날 수도 없고,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급등해요.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은 급락해 버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오르지만은 뭐 2009년, 10년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강남 아파트 값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이거는 뭐 지금 뭐 차별화 이야기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네.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일부에서는 네. 뭐 강남의 아파트들이 뭐 매물로 안 나올 텐데 그냥 오르는 것만 맞아 그대로 다 살 텐데 떨어질 수 있느냐. 네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뭐 유동성이 적으니까 소수 몇 개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아까 말씀한 대로 강남 아파트가 지금 평당 뭐 1억에 가깝다. 이런 거는 몇 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을 형성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은 소수의 몇 개가 네.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거랑 다르게 네. 지금은 한 뭐 2000년이나 2010년보다 훨씬 더 똘똘한 한 채의 문화가 더 강해졌잖아요. 정부 네.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 하락이 또 낮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똘똘한 할채라는 거는 뭐 그때도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2009년, 2010년에도. 그런데 이 추세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거면 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꺾이고 나서 올라갈 때는 네. 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예. 어쨌든 경기가 꺾이면 부동산 시장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이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자산 가격을 공부하면서요. 네. 이 추세는 누구도 어떤 강자도 막을 수는 없다. 예, 다 같이 방향은 같더라. 네. 예. 그러면 투자 수단이 아닌 무주택자는 만약에 이제 대출을 그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세요.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근데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어떤 방송에서 한 진행자가 네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거 집을 안 사고 집값이 올라 버리면은 네네. 뭐 스승은 한 카네이션도 안 가져옵니다. 그거 3프로 TV 김동환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네. 그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집값이 사실 너무 민감을 해서. 예, 그렇죠. 집값은 너무 민감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살다 보면 집 없이 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도 저는 꽤 오래 샀어요. 네네. 예, 그럴 때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제 아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 봤죠. 이게 1년, 2년, 네, 뭐 한 번씩 이사하면, 네. 아,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 아내가 그 비트코인을 한번 투자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값이 올라 버리니까 정신이 굉장히 뭔가는 사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더라고요. 예. 얼마대요? 그때가 뭐 지난번 많이 올랐을 때 그 뒤로 7천만 폭락했었습니다. 원대는 아니죠? 예, 아니 이번이 아니고요. 네네. 그 한 5년 전이고. 아, 그때. 예, 그때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막았어요. 집 사라. 그래가지고 조금 손해 보고 다행히 뭐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렇게 집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집은 그 사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사는 곳으로 집은 있어야 된다. 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은 네.
저는 언제든지 집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집을 바이하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거기 사는 네, 사는 의미라서 사도 된다는 의미신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뭐 40억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10억짜리면 네. 6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조금만 기다리면. 예. 근데 그걸 굳이 지금 상한 능력이 된다고 이게 사는 게 맞을까?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아까 김동완 소장이 이야기했으면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네. 예, 그런데 뭐 추세는 그냥 꺾을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시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살기 위해서 집을 사시더라도 네. 지금은 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제 제자들도 지금 결혼하고 앉아 직장 들어가지고 뭐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예, 지금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예, 글쎄요. 지금 뭐 굳이. 굳이 이거 조금 더 월세 살아봐라. 예. 교수님은 어쨌든 상한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지만 예. 진짜 속마음은 지금 굳이 예, 지금 굳이 사야 되겠냐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추세는 꺾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그 공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살고 있어서 물론 이 이사 스트레스도 안 받아서 좋긴 한데 이게 또 앞으로 40% 꺾인다고 하면 야 이걸 내가 그냥 내가 사는 공간이니까 아예 투자는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사는 것도 별로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집을 한번 팔면요. 네네. 정말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떨어졌다면은 그 시점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리고 어느새 삼성전자- 이제 확 올라버리거든요. 삼성전자 9만 원대는 많이 사지만 6만 원대는 다들 뭐 오히려 더 못 사는 그렇죠. 거랑 비슷한. 네,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는 것으로 집은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장기적으로는 오르니까 네. 뭐 비싸게 샀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집이 의미가. 있으신 분들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굳이 팔지 말자. 네, 팔지 말고 그냥 집 사는 것이다. 네. 안전한 내 행복을 주는 거주지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집값 변화에 뭐 집을 뭐 2채, 3채 뭐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은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뭐 하나 사는 집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향후 몇 년 한 뭐 3년 오늘 봤을 때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가 있으면 좀 어느 쪽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가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 채권 투자. 예. 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우리 전체 이제 가계 자산을 이렇게 배분해 보면요. 네. 77%가 실물 자산 부동산이고요. 아, 그렇죠. 23%가 네. 금융 자산입니다. 근데 금융 자산 중에서 은행 예금이 43%, 연금 및 보험이 30%, 네. 주식이 23%, 채권이 3%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작군요. 예, 채권은 3%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 상승, 경기 성장 떨어지니까요. 네. 채권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감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채권은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옛날에 뭐 증권회사 가면 소액 채권이라고 소액 가지고도 채권 사고 팔고 했는데요. 네. 요새는 증권회사들이 귀찮으니까 네. 그거 안 하더라고요. 채권도 큰 금액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채권 ETF를 사요. 10년짜리 채권 ETF. 네. 근데 이게 아직 거래가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 쉽지 않은데요. 네. 뭐 큰 돈이 아니면은 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예, 그리고 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네. 주식은 하루에도 5% 오르고 5% 떨어지고 그러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변동이 굉장히 적거든요. 채권 투자하면 정말 지루합니다. 네. 한국 분들의 성향이 안 맞겠네요. 그래서 2.3%밖에 안 가지고 아니, 뭐 제 주변만 봐도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재미없다면서 이제 코인 시장을 많이 넘어가죠. 거기는 뭐 변동성이 막 이렇게 예, 예. 되니까. 채권 시장은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뭐 채권 가격이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더라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약정한 원금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원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무렵 가면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채권 비중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그 한참 뒤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주식시장 안 좋다게 보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것까지 혹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모델한 게 있잖아요. 계산 돌리시는 게. 예.
뭐 그 주가 지수 이야기했다 또 욕 많이 얻어먹게 되는데 어느 정도인데요? 저는 한 2200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2200. 예, 지금 2600이니까. 근데 우리가 3300까지 갔다가 최근에 25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1000포인트 이상 가깝게 떨어졌죠. 그래서 2600에서 뭐 2200, 400%면은 이 정도는 가능한 수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뭐 2200 이야기했다가 뭐 한 언론에서 이야기했다가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내년 시세 떨어지면 또 내년에 교수님 영상이 조회수 댓글이 엄청 이제 좋은 것들로 네.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교수님 말씀 듣고 사실 2200, 2400 만약에 진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하반기에 많이 줄이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또 기회이기도 기회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책 제목을 그 네. 기회다. 이번에 출간하신 더 찬스. 이거 뭐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책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은 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회를 하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준비가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네네. 현금 자체는 그 유동성 그 자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채도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저는 지금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뭐 회사채 등급이 낮은 건 지금 수익률이 뭐 9%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대 수익률 낮고 유동성이 높은 것, 안전자산 이런 것을 하고 있다가 뭐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현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거죠. 우리가 기회를 맞으려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책 제가 봤는데 초반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요게 좀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예, 제가 주변에 금융사 다니면서 부자들 많이 만났고요. 요새도 정말 큰 부자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그분 뭐 필명이 안 나가니까 어느 정도 부자? 최소한 뭐 제가 추정하기는 5천억이고 보면 한 7천억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뭘로 그렇게 기업체 사장님이겠죠? 회사 상장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96년 외환위기 전에요. 건설업을 했었어요. 근데 위험한 시기가 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남겨놓고 이익이 덜 나는 건 다 구조조정해버렸죠. 다 팔아버렸죠.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가지고 주식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싼 땅,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3만 원에 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늘 그 시대에 당하지 말라.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새도 저를 자주 불러요. 왜요?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느낌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큰 금융회사 그 채권을 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괜찮냐 저한테 물어보고 계세요. 그럼 그 큰 금융회사가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것이라고. 그럼 내년에 그 금리 떨어질 테니까 지금 금리 올라가지고 또 손해봤거든요. 금리 떨어질 거니까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큰 흐름,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통찰력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 큰 부자는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죠. 아니면 사실은 어느 정도 부자까지는 갈 수 있어도 크게 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자.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부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9만 5천에 안 산다는 거죠. 지금 뭐 6만 원, 7만 원에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모든 자산을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알기 위해서 이제 더 찬스를 이거 보면 책 공부해서 좀 고맙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당하지 않게 해서 시대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보면, 그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올랐을 때 좋은 기업이랑 금리가 떨어졌을 때 좋은 기업은 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금리가 뭐 오르면 사실 모든 기업들은 다 안 좋죠.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면요, 전체적으로는 기업한테 불리하지만 가게는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작가님 저 네. 금융 자산이 훨씬 부채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은행에다 지금 많이 예금해 놓으셨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좋죠.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으니까 가계 전체적으로는 가계는 금융 자산보다 부채가 한 2.2배 정도 많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가계 전체적으로는 좋고 기업은 나쁜 거예요. 네네. 근데 가계 중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 특히 영세업자들, 네네. 영세 자영업자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도 차별화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데는 회사채 발행 하나도 안 하고요. 네. 그 현금성 자산을 엄청 가지고 있죠. 네. 100조 이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서는 금리가 올라야죠 더 좋죠. 금융소득이 네네. 네, 거기서 나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은 네. 다 나쁘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우리 기업을 한 2,500개 정도 조사해 보니까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기업 거의 4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그럼 금리가 오르면은 그 기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대체적으로 기업은 안 좋다. 네. 앞으로 기업들을 많이 구조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만 사야 돼요. 저도 최근에 뭐 증권회사 채권형 랩 상품에 나가지고 한번 손실 크게 봤거든요. 그냥 하이힐드 이 채권 제가 거의 가입해서 제가 책임이 있지만은 이 증권회사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래가 정지되고 나중에 폐지되는 이런 회사채를 사버린 거예요. 네. 매매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손해 봤죠. 네. 그래서 전부 보니까 그런 회사 채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전한 지금 10년 국채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그냥 수익률은 낮지만은 안전자산 네. 이런 걸 가지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엔 근데 그래도 뭐 금융주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이 뭐 증가하죠. 네. 왜냐하면은 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는 대출 금리는 먼저 올리고 예금 금리는 좀 뒤따라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은행주들이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요? 예.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데 어떤 의미신 거죠? 지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네.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3.4%까지 갔다가 네. 중앙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그걸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시장금리가 먼저 올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장금리, 특히 장기금리가 거의 정점치고 앞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올 연말, 내년 초 가서는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시장금리는 떨어지니까 네. 주가라는 걸 항상 선행하니까. 그래서 금융주가 올랐다가 지금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금융주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 근데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또 시장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뭐가 다른 걸까요? 시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네.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라는 것은 네. 정부에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금리예요. 네. 물가가 오르면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가 뭐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내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후행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한국은행이나 연준도 그렇지만은 시장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준이 뒤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뒤따라 가지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몇 % 올렸다. 물론 이게 영향은 주기는 주는데 네. 그것보다는 시장금리를 보고 앞으로 경기를 판단해야 된다. 특히 주가는 선행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금리는 계속 저금리 시대로. 네, 저는 금리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네. 경제 성장률이에요. 근데 우리 잠재 성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요. 사실 1980년대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09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연평균 3.4% 성장했는데 우리 7.0 성장했어요.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3.0, 세계 평균 3.3. 세 개 더 높네요. 우리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IMF가 올해 내년 전망이 났는데요.
올해 내년 우리 평균 성장률 2.7, 선진국 2.9%예요. 원래 이머징이 선진국보다는 성장률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에 편입됐습니다. 성장률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선진국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서 추정한 것 보니까 올해 2.0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1.9, 2030년에 우리나라 1.0, 미국 1.7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저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뭐 일시적이라는 그러는데요. 저는 앞으로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경제성이 미국보다 낮으니까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런 경제 주체가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거든요. 그냥 한 나라 저축률 투자율 하는데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요. 저축이라는 자금의 공급이고 투자라는 건 자금의 공급인데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 경제입니다. 물론 그 차별화는 됐지만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19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들이 뭐 일부 지점장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빌려달라고 사정이 있던 목에다 힘줬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은행 지점장들 기업 찾아다니면서 우리 은행 돈 좀 써주세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고 과거보다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요. 은행 돈을 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올 그 1분기에 가계 신용, 가계 부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거든요. 처음으로 실제로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가계가 돈을 덜 빌려 쓴다는 거죠. 기업도 그렇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 돈을 덜 빌려 쓰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그 돈을 은행 가지고 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증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거의 안 삽니다. 채권만 많이 사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은행 자산 보면은 채권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올라오고 금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최근 2년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저는 올 하반기 후반 내년 가면은 금리가 다시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대는 사실 저금리 또 저성장 시대인 거잖아요. 구조적이죠. 저성장, 저금리. 그 시대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걸까요? 생존 방법은 열심히 일해야지 근로소득 버는 방법입니다. 아, 다시 이제 근로 시대가 오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저 요즘에는 정말 이 재테크 시대가 너무 세게 오니까 많은 재테크도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이 이게 진짜 많이 낮아졌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근로소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금리 시대니까. 예, 제가 2013년에 하던 회사 팔았어요. 투자한 자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뭐 생명보험에서 부사장이 제 가까운 지연인데 즉시연금을 하나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억 원을 가입했거든요.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달 얼마씩 줘요. 그런데 2013년 3월에 가입했는데 4월에 51만 원을 주더라고요. 오늘 5월께 나왔는데요. 28만 원이에요. 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51만 원, 28만 원 줄어든 거죠. 그동안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줄어드냐면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을 운용하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저는 7.2법칙 이야기하는데요. 7.2. 예, 7.2법칙이 뭐냐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 71을 9로 나누면 8. 금리가 9%일 때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네, 제가 김 작가님처럼 젊었을 때는 9% 금리 시대도 있었어요. 아, 정말 좋은 시대였네요. 그때는 은행에다 돈이 빨리 불어났죠. 지금 금리가 1% 시대입니다. 72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코스피 전체. 그러니까 코스피 일부 종목은 4 내지 5% 배당을 5% 한박 배당을 준다는 거죠. 은행에 그렇죠. 예금할 바에는 진짜 배당주 투자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은행에다 돈 거의 안 넣어요. 은행에다 넣는 돈은 뭐 몇 달 후에 쓸 돈. 뭐 이 정도만 은행에다 넣어놓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배당주 삽니다. 그 배당주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통신, 전기, 가스 이쪽 편에 좀 많이 예. 있는 거겠네요. 주로 뭐 구체적인 종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제가 KT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KT 사셨다가
근데 그거 배당 4, 5% 죽어요. 뭐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여유자금 같으면은 은행에다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물가는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는 8.5에서 8.3으로 이제 예, 빠졌잖아요. 예.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4월이 4.8%고요. 네. 저 5월, 6월은 뭐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 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3월 8.5%를 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하면 고점이었고요. 뭐 말씀하신 4월은 8.3인데 네. 뭐 5월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하면 7.8%까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연말 12월 가면 한 4.5% 정도로 나오거든요. 많이 빠지네. 피크를 친 거네요. 예, 미국 물가는 이미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4.5%도 높은 수준이니까요. 뭐 연간으로 보면 거의 5%가 넘죠. 우리 한국은행도 당초 그 2월 전망에서는 네. 우리 올해 소비자 물가가 3.1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번 수정하면서 4.5로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많이 올릴 거예요. 네. 특히 6월 14, 15일 날 FOMC가 열리거든요. 거기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을 다시 전망하는데 아마 경제 성장을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빅스텝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그런 이유를 대고 또 빅스텝 할 텐데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이미 저는 미국은 피크아웃 하고 상승률은 낮아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아마 연준이 통화 긴축을 좀 덜 할 것이다. 좀 풀어주겠네요. 네, 시장에 이런 기대가 심리가 생기면서 아까 네. 그런 심리로 작용하면서 제가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주가가 미국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 뭐 이게 반등 요인이 하나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드리고 오늘 촬영을 마칠까 하는데 그럼 오늘 촬영이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질문 같아요. 예.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종잣돈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 좀 어떻게 좀 분산을 하면 시켜놓으면 좋을까요?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지금은 저는 한 600만 원 정도는 그냥 채권형 펀드 아니면은 거래는 안 되지만 채권형 ETF 사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200만 원 정도는 주식 일단 발을 담궈놔야 되거든요. 네네. 이 발을 담궈놔야지 물이 찬지 뜨거운지 그렇죠.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파란지 빨간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는 저는 금 같은 것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이요. 예. 예, 금값도 뭐 금은 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은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금도 달러로 표시되니까 네. 금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0년에서 요새 이거 인플레 시대라 어떤 자산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랐는가. 우리나라 미국 시장 분석해 보니까 지난 21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금값 상승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금값 오를 것이다. 네. 예. 근데 금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밖에 없다. 우리가 주식, 뭐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 이자가 나오는데 금은 그런 건 없다. 금이 금가루를 놔주진 않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하신다면은 예, 금도 한 10%, 20%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요새 코인 정말 문제죠. 네. 근데 코인도 일부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 좋은 것들. 예.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번질같이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네네. 이 번질 가치가 없는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코인들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사라질 거 말고요. 그럼 몇 개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5 내지 10%는 네네. 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전에 막 가격대 뭐 7천 막 이러면 이 정도도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달러 가치 하락.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다양한 대체 자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금이고 코인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전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은 시세 차익은 누릴 수만 있다. 워낙 그 변동성이 좀 코인 같은 거 심하니까요. 네. 많이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많이는 하지 같습니다. 말고 예. 5에서 뭐 아무리 많아도 10% 예, 10% 이내로요. 정도. 예, 예.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실버 세대 분들 위한 좀 투자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뭐 제 또래 제가 58년 했는데요. 제 또래 다 은퇴했거든요. 네. 은퇴한 건 남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집안에 있으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예. 분위기가. 그 적당한 용돈을 마련하려면은 네네. 저는 저 은행예금 가지고는 아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 배당 많은 주식, 그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여유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유자금 가지고 배당 많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예금보다는. 은행보다 배당이 낫다. 배당 투자.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 증시 좀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할 혹시 뭐 변수가 있으면 그거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느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면은 뭐 통화긴축 완화 정도가 좀 줄어들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려서 우리 주가를 볼 때 선행지수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선행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반등할 것인지 좀 이런 것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과연 제가 전망한 대로 1,200원 그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율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 금리를 보면서 앞으로 경기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예. 교수님 이번에 추가하신 더 찬스. 사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의 대기회를 잡기 위한 책일 텐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영상을 보는 이유도 뭐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은 지금 이코노미스트로서 이제 금융계에 계셨는지 수십 년 되셨잖아요. 예. 뭐못 잡아도 제가 봤을 때 30년 이상은 예.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돈이란 뭘까요? 그 소페라오는 돈은 바닷물과 저로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탄다. 아, 그 일부 부자들 보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을 더 늘리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맞아. 뭐 돈의 그런 정의가 또 합리적이라고 일면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많을수록 좋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사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돈이 많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아, 그렇죠. 아니면 예. 뭐 하기 싫을 때 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예, 싫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 학교서 월급 거의 못 받습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 조금 용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말에 가서는 뭐 농사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돈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돈이다. 그런데 그런 돈을 우리가 특히 그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면 아까 전에 이제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 수백억대 부자인 분이 있는데 그분 보면 뭐 누가 봐도 부자인 거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예. 뭐 100억대 넘어간 거니까. 예. 근데 그분은 또 다 주변을 만나면 또 뭐 몇천억대 부자들이 천억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모임에 가면 굉장히 주눅이 드시고 예.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좀 받으시고 돌아오더라고요. 예, 저 예.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사실 뭐 수천억이 되면 또 주변에는 조 단위가 있을 거고 예.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을 너무 지나치게 달려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멈추어야지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뭐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른데. 예. 그런데 가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저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당신 자산이 얼마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너 지금 얼마 있는데 얼마 지금 이런 있는데 얘기 하냐? 이런 얘기 하느냐. 계좌 따봐. 예.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 드린 거는 네. 저 자산 별로 모아놓은 자산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매달 뭐 300만 원 안팎은 남을 위해서 씁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사람에 따라 뭐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수천억 부자들도 가끔 봅니다만 뭐 그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는 절대적으로 잘 살아요. 아,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자동차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고급 차를 타느냐, 조금 작은 차를 타느냐, 네.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느냐, 네. 아니면은 작은 허름한 식당에서 뭐 조금 싼 거 먹느냐,
그런데 저는 요새 그런 식당 가보는데 네.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 맛있어요. 저도. 그 생각의 차이예요. 저 국밥 같은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유명한 제가 제일 부러운 친구가 박모 씨라고 있는데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도 농부. 그거 말고요. 아, 딴 분이시군요. 다른 저 유명한 시골 의사라고 박모 씨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저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 모임에 재벌 부인도 계세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인들이 식사를 하면 호텔 같은 데서 굉장히 비싼 거 사죠. 근데 그 시골 의사가 자기가 살 차례인데 굉장히 허름한 그 메밀국수를 정말 맛있는데 그 메밀국수 그때 한 8,000원인가 했거든요. 네네. 메밀전. 그리 모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재벌 부인들이 언제 거기 가겠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제가 봤는데 그 옆에 그거 마시고 옆에 가서 커피숍 뭐 그것도 허름한 데죠.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동차도 탈 수 있고 뭐든지 같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시대는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절대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갔어요. 그냥 상대적인 거는데요. 뭐 저는 상대적인 걸 찾지 말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그게 뭐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야, 오늘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도 이제 그 투자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투자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돈에도 우리만의 각자의 기준과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이 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저는 지금 이 책이 16번째 책인데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아, 전부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군데다가 뭐 조금씩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몰랐어. 전부 다 기부를 하셨구나. 예, 전부. 야, 이 교수님의 이 선행을 세상 사람들이 빨리 많이 더 알기를. 예,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도 좀 하게 된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영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